2013년 3월 12일 페이스북에 엄마 아빠 그리워라는 계정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계정의 소유자는 두 형제이며 형의 이름은 주계응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주계량이었죠. 이어 그 계정에는 실종된 부모를 찾는다며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종된 노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홍콩 중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일 오전 주계량은 외출을 앞둔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주계량은 형에게 정오쯤 부모님을 레스토랑에서 만나 차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버스를 탔고 구체적인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계량은 부모님이 어디론가 여행을 가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형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3월 5일이 되어도 부모님의 소식이 없자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노부부는 중국 선전시에 친척과 친구들이 많았고 두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6일 두 형제는 부모님의 단서를 찾기 위해 선전시로 향했습니다. 형제는 선전시에 도착했고 친지들에게 물었지만 부모님의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형제는 부모님의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노부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노부부는 홍콩을 떠난 기록이 없었습니다. 3월 11일 형제는 한 매체에 연락해 집으로 초대했고 부모님을 찾기 위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주계량은 카메라 앞에서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빚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납치범들로부터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계좌를 조회해보니 이체나 지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계량은 부모님의 실종이 돈과 관련이 없으며 불의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소 부모님이 등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등산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번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여행을 가면 항상 목적지를 알려주고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번에는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는 점이었죠. 형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도움을 구했고 동시에 경찰은 형제의 부모님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계량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과 3월 2일 오후 2시경 한 레스토랑에서 헤어졌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경찰이 그 레스토랑 주변 CCTV를 반복해서 봐도 주계량이나 그의 부모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그들 가족의 아파트 CCTV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19분 노부부는 집에서 외출한 뒤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당시 노부부와 함께 외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계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행방을 계속 추적했고 집을 나온 후 세 사람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린 세 사람은 해흥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주계량이 해흥빌딩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노부부가 나오는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터뷰 도중 주계량의 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이상한 미소를 짓기도 했었죠. 2013년 3월 14일 주계량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형제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알렸습니다. 형인 주계응의 진술은 바뀌지 않았고 일관됐지만 주계량은 3월 2일 부모님과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실에 대해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계량은 뭔가를 눈치챈 듯 집으로 돌아와 사촌 누나인 소영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동안 감사했다는 내용이었죠. 메시지를 받은 소영군은 주계량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3월 15일 새벽 소영군은 예정대로 24시 맥도날드에서 주계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계량은 소영군에게 자신이 부모님을 제거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계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인이 된 주계량은 한때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지만 2006년 사진기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극단적 생각은 이제 살인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죠.
주계량은 사진기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부모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인 주계응도 제거하려고 고려했으나 부모님이 사라진 후 형의 태도가 매우 좋아져서 마음을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계량은 형의 얼굴을 맞대고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고 결국 사촌 누나인 소영군에게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죠. 소영군은 주계량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꼭 자수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주계량은 경찰의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알렸고 아침이 되면 자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계량은 사촌 누나에게 고백하기 몇 시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신이 부모님을 제거했다고 시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채팅을 본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3월 15일 아침 7시 5분 경찰은 주계량의 집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주계량은 체포되었습니다. 주계량은 체포된 후 사진기와 함께 자신의 부모님을 제거했다며 시인하게 됩니다. 노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해흥빌딩은 사진기의 거주지였죠. 경찰이 사진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진기 또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사진기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독제와 방향제 냄새가 집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으며 사진기의 방을 제외하고 2개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은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손수레와 시멘트 등이 발견되었고 일부 벽면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밀봉된 방에는 2대의 냉장고가 있었고 2 냉장고 문 옆은 역시 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은 수상함을 느꼈고 냉장고를 열자 신체 일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지가 있었는데 그 봉지에는 노부부의 옷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봉된 문 테이프에서 주계량과 사진기에 지문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조사한 결과 신체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 주계량은 3월 7일 밤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계량은 1984년에 태어났고 그의 형인 주계응은 1977년에 태어났습니다. 1988년 노부부는 이 아파트를 구입했고 2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이 아파트 외에도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일찍이 유언장을 작성해 2 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엄격했고 항상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과외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계량은 아버지가 종종 술에 취해 형에게 손찌검을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형의 화풀이는 주계량에게 향했고 형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계량은 중학교 시절 항상 우울했고 성적은 평균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계량에게 밝은 면도 있었는데 바로 그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나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이후 주계량은 16살 때 호주로 유학을 갔지만 성적은 별로였고 인종차별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에서 좌절한 주계량은 결국 학업을 중단했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주계량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여겼고 주계량에게 화를 내곤 했었죠. 2006년 주계량은 아버지의 권유로 홍콩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장을 받은 후 주계량은 여러 곳에 취직했지만 가장 오래 일한 곳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주계량은 물류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사귄 뒤 자신의 생일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밤에 여자를 왜 집으로 데려오냐며 주계량을 꾸짖었습니다. 그 여성은 굴욕감을 느꼈고 바로 주계량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계량은 더욱더 부모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이후 주계량은 SNS에 인생의 실패는 고통스럽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기는 1978년생으로 주계량보다 6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사진기는 학창시절부터 비정상으로 착했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사진기는 항상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멍청하다며 핀잔을 듣곤 했었죠. 그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 나눠준 구두 사이즈가 너무 작았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교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사진기는 그 구두를 신었고 결국 골마겸에 걸리기도 했었죠. 2008년 사진기는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사진기는 여자친구를 위해 거의 2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는 사진기에게 학비와 교통사고 등으로 돈을 요구했고 사진기는 여자친구를 위해 결국 빚까지 떠안게 되었죠. 2010년 사진기가 홍콩으로 돌아온 후 그의 여자친구는 다른 남성과 사귀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진기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막대한 빚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사진기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다행히 가족들이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2006년 초 주계량과 사진기는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중국 서예 및 예술품 경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주문 처리와 인쇄 등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연락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두 사람은 채팅을 하며 서로를 위로해 주곤 했었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주계량과 사진기는 2012년 하반기부터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계량의 부모님의 제거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9월 어느 날 주계량은 사진기와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때 주계량은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계량은 사진기를 설득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모님을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주계량은 중국 선전시에서 부모님을 제거하려 계획을 세웠고 사진기와 함께 답사까지 했지만 그곳은 CCTV가 널려 있었으며 그 지역이 익숙하지 않아 결국 홍콩에서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사진기는 친누나와 누나의 남자친구와 함께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사진기는 이 건물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며 누나와 누나의 남자친구를 집에서 내보냈고 그렇게 자신의 집을 범행 장소로 결정하게 됩니다. 2013년 3월 1일 주계량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진기의 집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결국 노부부는 사진기의 집에 들어간 후 아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후 주계량은 부모님이 실종되었다며 뻔뻔하게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진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주계량의 협박에 의해 시신 처리에만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기에 따르면 3월 1일 사건 당일 주계량이 자신의 집에서 볼 일이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사진기는 집을 나온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사진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이상한 상황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죠. 하지만 3월 4일 사진기는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주계량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었습니다. 주계량은 전화를 받고 사진기의 집으로 향했고 이어 주계량은 플라스틱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주계량의 부모님이 있었죠. 그때 주계량은 오싹한 미소를 지었고 사진기는 주계량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주계량이 위협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진기는 어쩔 수 없이 시신 처리를 도왔다고 진술하였죠. 2015년 2월 23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 모두 시신 처리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주계량은 자신의 부모님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한 사람이 사진기였다고 주장했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사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계량은 자신을 포함해 아버지 또한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계량의 변호사는 그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하였죠. 이후 정신과 전문의들은 주계량이 인격 장애는 있을 수 있지만 정신질환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인 주계응 또한 자신의 가족이 정신질환 병력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죠. 그리고 형은 동생이 자신만의 세상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사진기는 자신이 냉장고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범행 당일 주계량이 집에 나가 있으라며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기의 변호사는 사진기의 지능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진기의 IQ는 84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진기는 일반인보다 지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교한 범행 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진기는 전 여자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도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죠. 주변인들도 사진기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사진기의 변호사는 사진기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였죠. 사진기의 IQ는 84에 불과했지만 주계량의 IQ는 126으로 드러났습니다. 9명의 배심원은 논의 끝에 8대1로 주계량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고 사진기에게는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진기는 시신 처리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2년 동안 수감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주계량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